생물의 진화, 요 첫 번째 내용은 통합과학 내용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연 선택이 어떻게 일어났고 유전자 풀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거든요. 핵심 포인트 쌤 보고 있어요. 유전자 풀과 대립 유전자의 빈도, 그래서 이 유전자 풀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배울 겁니다. 유전자 풀이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존재하는 생태계에 갖고 있는 모든 어떤 한 형질에 대한 유전자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쌍꺼풀에 대한 유전자도 어떤 나랑 니랑 다 다른 걸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집단들이 대체로 좀 비슷한 걸 서로 갖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집단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대립 유전자, 눈에 대한 대립 유전자의 형태가 좀 바뀌어. 빈도가 바뀌어. 그럼 그쪽으로 진화가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그럼 같이 빨리 읽어볼게요. 다윈의 진화론은 변이와 자연 선택이 생물의 진화를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얘기를 했다. 일단 변이가 진화의 원동력이지 얘들아. 적어놓을게요. 변이는 진화의 원동력이다. 변이가 있어줘야 애초에 다양한 형질이 있어야 진화가 되고 말고도 결정되는 거야 얘들아. 우리가 만약에 무성생식을 해서 다 똑같이 생겼어. 그럼 진화가 안 일어나고 그냥 멸종되고 뒤지고 끝나는 거야. 오케이? 애초에 다양한 형질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연 선택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자, 변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종 내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 변이는 유전자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때 각각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다 다르잖아. 그거에 따라서 생존율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 이 생태계에 있는 어떤 유전자의 빈도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지. 옛날에는 뭐 라지 A 유전자가 훨씬 빈도가 높았는데 현재는 스몰 a 쪽에 유전자가 훨씬 많다. 그럼 그쪽으로 진화가 일어났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 진화 과정 외우는 거 이거 통합과학 때부터 계속 나오고 있지 얘들아. 첫 번째 과잉 생산. 그 결과 두 번째 변이가 생기더라. 과잉 생산을 하니까 다양한 변이가 생긴 거.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생존 경쟁 해서 먹이나 서식지, 배우자 같은 걸 두고 싸우더라. 그 결과 유리한 아이가 자연 선택되더라. 유리한 동그라미 하세요. 유리하다, 적합하다 라고 말할 수 있어. 이거를 우리가 우월하다, 고등하다 라고는 표현할 수 없죠. 더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그 환경에 적합했을 뿐이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진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땅거북이 진화랑 갈라파고스 군두섬의 핀칫의 진화는 우리 통합과학 때 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다만 중요한 포인트 보면 얘들아, 핀칫에 먼저 봐봐. 부리가 원래 다양했어. 다양한 부리가 있었는데 단단한 씨를 먹기에 적합한 이제 크고 단단한 부리가 자연 선택돼서 그런 유전자의 집단이 많아지게 된 거지. 이해됐어? 그런 유전자 풀이 이제 빈도가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증가하면서 그런 아이가 됐다라는 거지. 다양한 변이가 애초에 있어줘야 됩니다. 자, 옆으로 넘어가셔서 지금 핀치부리의 진화인데 가뭄이 일어났대. 가뭄이 일어나기 전과 후가 주어져 있거든? 그럼 가뭄 전이 원래 개체수가 겁나 많아. 가뭄 후는 어쨌든 부리가 몇 센치든지 간에 부리가 큰 아이들도 심지어 많이 죽었습니다. 다만 이제 평균값을 집중해서 봤을 때 원래 평균값이 9.5 정도였는데 이제 10을 넘어서는 식으로 평균값이 바뀌는 거지. 그래서 이 생태계에 살고 있는 유전자의 어떤 풀, 대립 유전자의 빈도를 바라봤을 때 부리가 큰 유전자가 훨씬 더 많겠구나. 이런 진화가 일어났다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화의 연구 방법 보겠습니다. 진화를 연구할 때는 우리가 화성 연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생물 지리학적 연구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좀 별표를 해놓을게요. 비교해부 연구라고 있는데 상동기관과 상사기관이 뭔지는 학교쌤 설명하시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상동기관은요 그냥 똑같이 생겼다 이 말인 거야. 근데 기능은 달라. 기능은 다르지만 해부학적으로 그 구조가 똑같이 생겼다. 즉 공통조상으로부터 뭔가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오른쪽 그림의 상동기관을 보면 우리 사람의 팔, 개 앞다리, 박쥐의 날개가 골격이 다 똑같습니다. 해부학적 골격이. 그런데 기능이 다르다. 이거를 상동,
똑같은 해부학적 구조지만 기능이 다른 걸 상동기관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 상사기관은 기능은 똑같아. 기능은 똑같은데 구조가 다른 걸 말합니다. 지금 새의 날개와 잠자리의 날개는 골격이 아주 다릅니다. 하지만 둘 다 날아오르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죠. 이런 것을 상사기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흔적기관은요. 과거에는 기능을 했지만 현재는 퇴화한 거. 예를 들어 인간의 꼬리뼈 같은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동기관, 상사기관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진화 발생학적 연구를 보시면 포유류랑 조류랑 처음에 생긴 게 굉장히 비슷합니다. 맞죠?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저렇게 생겼었어. 올챙이처럼. 그래서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됐나? 자, 그 다음에 분자 진화학적 연구는 뭐냐면 DNA 염기 서열이랑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비교를 해보는 거야. 자, 그때 사이토크롬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요. 오른쪽 날개 보시면 사이토크롬은 뭐냐면 마이토콘드리아에 있는 단백질로 모든 진핵생물들이 가지는 아이입니다. 이 사이토크롬의 개수가 차이가 얼만큼 나는지를 통해서 가깝고 멀고를 결정한다는 거야. 근데 침팬지랑 우리는요. 사이토크롬 C의 개수가 똑같아요. 차이가 제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유연관계라고 말하거든. 유연관계는 가깝고도 먼 관계를 표현한 거야. 그래서 유연관계가 굉장히 가까운 게 침팬지구나. 그 다음 효모는 차이가 엄청나게 크네. 유연관계가 가장 멀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사이토크롬 C의 아미노산 서열을 비교했을 때 침팬지랑은 똑같고 효모랑은 다르구나. 이런 걸 비교해서 우리가 진화적인 측면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개념 확인은 푸시면 되고, 그 다음 바로 넘어가 볼게, 얘들아. 개체군 진화의 원리, 유전자 풀이라고 하는 개념을 똑바로 알고 계셔야 돼요. 유전자 풀 별표에나. 유전자 풀은 한 개체군입니다. 한 종. 자, 개체군은 같은 종이라는 거 잊으면 안 되겠죠? 같은 종 내에서 속한 개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개체가 가지고 있는 대립유전자 전체를 말합니다. 지금 이 어항에 한 생태계에 붕어들이 살고 있어요. 이 붕어라고 하는 한 개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자를 쫙 적어 놓은 거, 그게 유전자 풀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대립유전자의 빈도를 볼 건데 지금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마리네? 그러면은 이거 유전자 싹 다 합치면 24개일 거야. 대립유전자 24개. 맞아요? 그 중에서 라지 A는 10개고요. 스몰 A는 14개네요. 그러면 A의 빈도는 24개 중에 10개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스몰 A의 빈도는 24개 중에 14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나? 자, 그럼 이제 진화를 설명해 볼게요. 개체군의 진화. 개체군의 진화라는 것은 유전자 풀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진화라고 말해. 우리 통합과학에서는 그냥 대충 이렇게 목이 길어졌어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유전자 풀을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립유전자의 빈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핵심인 거야. 유전자 풀의 변화, 대립유전자의 빈도 변화. 거기 밑줄 쳐놔. 자, 그럼 첫 번째를 볼게요. 얘도 하나, 둘, 셋, 넷, 5마리, 10마리니까 대립유전자 총 20개야. 20개 중에서 라지 A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 있었어요. 그럼 스몰 A도 10개. 10개, 10개. 맞죠? 그럼 얘는 50%, 50%, 0.5, 0.5라고 말할 수 있었지? 근데 두 번째 단계에서는 또 10마리니까 전체는 20개. 근데 라지 A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개야. 그럼 얘는 20분의 14, 20분의 6 해서 0.7, 0.3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도 20마리야. 근데 라지 A 20개네. 그러면 라지 A가 1, 스몰 A는 0. 이렇게 대립유전자의 빈도가 라지 A가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진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라지 A의 빈도가 0.5, 0.7, 1로 변했구나. 진화가 일어났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 이해됐나?
오케이. 그거를 계산하는 거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유전자 풀,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왜 바뀌는지 보자는 거야. 자, 넘기시면 돼요. 뒤로 넘겨서 첫 번째 돌연변이, 두 번째 자연선택, 세 번째 유전적 부동, 네 번째 유전자 흐름. 요 네 가지 암기하세요. 1번, 2번은 우리 옛날에 이미 배웠어. 돌연변이는 새로운 유전자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였지.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유전자가 툭 튀어나오는 거였고, 자연선택은 그 환경에 적합한 애가 살아남으면서 그 적합한 아이의 유전자 빈도가 계속 높아지겠죠. 3번, 4번도 오늘 배워볼게요. 자, 돌연변이는 DNA의 염기 서열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새로운 대립 유전자가 나타난 것을 얘기하더라. 그래서 라지 A만 부모 세대가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몰 A가 등장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생식세포에서 일어난 돌연변이는 자손에게 유전되기 때문에 대립 유전자의 종류와 빈도의 변화를 일으킨다. 새로운 유전자가 생겼으니까 대립 유전자의 종류도 바뀌게 되는 거겠죠. 새로운 유전자 생겼으니까 빈도도 바뀌게 되는 거겠죠. 대표적인 예시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랑 초파리 눈 색깔의 돌연변이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남모양은 옛날부터 계속 보고 있었다. 맞지? 우리가 얘가 원래 정상이 CTT인데 요 가운데가 하나가 A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지정되는 아미노산이 바뀌고 단백질 입체 구조가 바뀌면서 남모양 적혈구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초파리의 눈 색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DNA 염기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새로운 유전자가 돼버린 거지. 자, 그 다음 자연선택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연선택은 개체군에서 같은 종 내에서 생존에 유리한 형질의 빈도가 증가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원래 라지 A, 스몰 A가 있었는데 스몰 A가 살기가 좋았나 봐. 그럼 라지 A 형질들은 많이 죽고 스몰 A가 살아남더라. 그래서 세대를 거듭할수록 유리한 형질을 가지는 대립 유전자가 많아지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지 얘들아? 밑에 예시도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넘길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을 좀 잘 읽어주셔야 되는데 처음 보는 겁니다. 유전적 부동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개체군에서 특정 대립 유전자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자, 예를 들면 인간의 남획으로 어떤 특정 종을 많이 죽여버린다던가 또는 가뭄, 홍수, 산불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어떤 특정 유전자를 가진 애들이 급격히 죽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유전적 부동은 우연한 사건이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건데 병목 효과와 창시자 효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병목 효과는 뭐냐면 가뭄, 홍수, 산불, 질병, 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개체군의 크기가 급격히 줄어든 거야. 그랬을 때 살아남은 개체군의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생존하거나 사라지는 개체는 무작위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개체군의 유전자 풀은 기존 개체군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갑자기 어떤 애들이 우르르 죽어버렸다는 거야. 그러면 많은 애들이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유전자 풀이 변동이 많이 생겼을 거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다른 인간의 남획으로 인해서 우리가 북방 코끼리 바다 표범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면 그거에 해당하는 대립 유전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전과는 유전자 풀이 달라질 수 있겠죠. 이런 것을 병목 효과, 병목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창시자 효과인데요. 개체군에서 일부 개체가 우연히 새로운 지역으로 떨어져 나와서 정착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되는 개체가 무작위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새로운 개체군의 유전자 풀은 기존 개체군과 다르다. 즉 기존 개체군이 있는데 옆으로 예를 들어 뭐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지고 여기 있는 나비들이 옆섬으로 가버리게 된 거야. 그래서 막 걔네들이 거기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갑자기 태풍 불어서 옆으로 이동한 애들이 어떤 유전자 풀일지 그 빈도가 또 바뀌어버렸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나비 개체군이 일부 개체가 우연히 새로운 지역으로 떨어져서 새로운 개체군을 형성했을 때 그 빈도는 이전과 다를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 날개에서 지금 자연 선택과 유전적 부동의 차이점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환경 조건에서 그 환경에 적합한 아이들이 살아남고 오랜 기간에 거쳐서 진화가 일어나는 거거든. 근데 유전적 부동은 갑자기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서 빈도가 급격히 증가 또는 감소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무작위적으로 바뀌어. 어떤 특정한 흐름의 방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놈들이 태풍되면서 절로 가버린 거야. 그래서 자연 선택이 일어나는 개체군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생존에 유리하는 형질이 빈도가 증가하는 형태이지만 유전적 부동이 일어나는 경우는 무작위로 자손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대립 유전자의 빈도 예측을 할 수 없게 확 진화가 일어나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병목 효과는 갑자기 막 어떤 애가 죽음으로써 뭔가 어떤 특정 대립 유전자만 남은 상황. 창시자 효과는 걔네들 일부가 다른 생태계로 이동을 하게 됨으로써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 두 가지 다 유전적 부동입니다. 우연한 사건으로 대립 유전자가 확 급격하게 바뀌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유전자 흐름을 볼게요. 이거는 개체군 사이에 이주가 일어났을 때 대립 유전자가 개체군 안으로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 그냥 서쪽에는 약간 밝은 색깔 사슴이 살고 있었는데 동쪽에는 어두운 색깔 사슴이 살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 밝은 놈들이 약간 산맥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옆 생태계로 가버린 거야. 이사를 간 거지. 예를 들면 요새는 혼혈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 얘들아. 뭐 백인하고 황인이 결혼을 한다던가 뭐 황인하고 백인이 결혼한다든가 뭐 이렇게 결혼을 막 나라가 섞여서 하잖아. 그런 걸로 인해서 유전자 풀이 바뀌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 흐름이 일어나게 되면 다양한 아이들이 섞여지니까 각각의 개체군, 각각의 어떤 집단들 간의 유전자 차이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동물 개체군에서는 특정 대립 유전자를 가진 개체가 다른 개체군으로 직접 이주해서 유전자 흐름을 일으키기도 하고 꽃가루 같은 애들 막 멀리 날아가잖아. 그러면서 유전자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들아 일단은 263쪽, 264쪽만 지금 풀어볼게요.